바로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는 이슈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그리고 박진영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함께 얘기 내분해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씨 있지 않습니까? 범행 동기, 당적은 또 어땠냐? 여기에 온 지금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데 새로운 소식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와 이 현재 당적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취재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MBN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김 씨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서 지난 2022년 4월에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양당으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당원 명부를 받아서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여기에다가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묻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에 가입했다가 2019년에서 2020년쯤 탈퇴하고 이후에 민주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스스로 먼저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피해자의 당적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단순히 이 피해자가 어느 당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대 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남성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당적 밝히는 게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냐? 아니다, 범행 동기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언론들도 그래서 집중 취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종근 실장님. 네네. 총선이 다가오니까 사실 이 피의자의 당적 문제 민감하게 더 다루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총선이 코앞이니까 이 범행과 이 피습 사건을 두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정치 효능감을 그래서 정치 효능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당적 문제를 갖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가희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양쪽 당을 전전했던 어떤 흔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거봐라 상대 당에 있지 않았느냐를 갖고 공격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적을 어디에 가졌기 때문에 어떤 원한을 갖고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중요한 건 그야말로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런 범행의 의도와 동기를 확실하게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언론 보수 진영의 언론들은 민주당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제목을 달고 또 예. 진보 쪽 언론들은 아니다.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 몇 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거든요. 언론들도 좀 그런 태도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여야 지금 예민, 민감 이렇게 굉장히 좀 반응하고 있는데 그 발언들 저희가 한번 양쪽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양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동기 그리고 목적, 그 피의자의 정치 행적 이런 부분들이 다 낱낱이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조 요청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네, 이종건 실장님도 그렇고 여야 발언 듣고 왔는데 박준 변호사님, 네. 당적 관련해서 사실 정말 예민한 시점이긴 합니다. 피습 사건도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지만 네. 이후의 사건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 데 있어서 범행 동기 네. 좀 어떻게 좀 중요하게 다룰 만한데 그렇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살인 미수죄로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죄에서는 범행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범행 동기는 본인은 그냥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하게 된지를 찾기 위해서는 당적을 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압색을 할 겁니다. 압색을 해가지고 각 당의 당원 명부를 확인할 거고 지금 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흉기 같은 걸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주거지나 직장에 가서 압색을 하니까 둔기라든지 칼, 흉기도 지금 확인이 됐고 본인이 사용했던 건 등산용 칼 같은 건데 그것을 살짝 개조를 해가지고 날하고 이런 것들 좀 바꾸고 또 테이프 같은 거 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결국 계획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
과연 그 계획하고 목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지금 수사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좀 보입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같은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 지금 경찰이 여야 중앙 당사에서 어제죠 압수수색 벌여서 피의자 당적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과도합니다. 지금 경찰과 언론이 오히려 저질 정치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서 살인 사건이나 주요한 형사 사건이 나면은 그 개인의 정치적 성향까지 다 파악해야 됩니까? 물론 특정 정당의 대표가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정치적 동기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헌법 8조에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정당도 헌법기관에 준한다는 뜻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찰이 이런 사건을 기화로 해서 정당을 압수수색한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계기로 해서 경찰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거는요. 각 당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명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입회하에. 그런데 네.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는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언론들도 여기에 대해서 당적 찾기가 주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좀 자제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의견들 주셨는데요. 자, 박준 변호사님, 일단은 이 김모 씨, 피의자 김모 씨의 뭐 왜라는 걸 지금 뭐 물어봤었고 네. 행적도 사실 지금 굉장히 그렇죠. 미심쩍거든요. 뭐 제가 잠깐 설명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기 전에 미리 현장에도 다녀오고요. 범행 다음 날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장소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또 인근인 울산까지 좀 갔다 네. 왔다고 하고요. 뭐 사전 답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살인 사건이나 이게 범죄에서 이게 우발 범죄냐, 계획 범죄냐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발적이라는 거는 당일날 그 자리에 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발언에 어떤 기분이 안 좋아서 했다면 우발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방문을 했고 몇 번 따라다녔고 그리고 어떤 동선 같은 걸 확인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건 우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당연히 계획 범죄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본인은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싫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다른 동기라든지 또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또 다른 어떤 흉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아마 경찰이 좀 확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대 팀장님, 일단은 이 피의자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자, 사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 진상 철저하게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둘 실질심사하면 오늘 내에 아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사실은 경찰에서 이 사안을 특수상여를 하지 않고 살인 미스를 했습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흉기를 미리 구입을 했어요. 또 개조도 했고 그리고 진술 조사할 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 또 상처가 좀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살인 미수로 입건을 해서 실질심사를 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혼자 했느냐? 아니면 또 공범,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있느냐도 중요하지 뭐 않습니까? 단독범행 배우 뭐 다 그렇죠. 밝혀내야죠. 배우라든가 밝혀내가지고 과연 공범이 있느냐, 단독 범행이냐로 그리고 범행 과정도 그렇지만은 범행 동기가 좀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진술이 한 게 아니고 증거 자료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지금 그 뭐 알다시피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용비어가 난무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중간중간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중간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적 뭐 알 권리, 뭐 의심 해소 차원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뭐 모든 관계자들이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란에서 이 흉기가요, 뭐 나무젓가락이라는 등 뭐 가짜 뉴스가 정말 뭐 테러만큼이나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양당에서 가짜 뉴스가 양산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도 좀 자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수사기관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이 상황이 잘못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해방 직후에 보면은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네. 쌍방 테러가 막 춤을 춥니다.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요.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빨리 자제를 시켜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 당국도 양당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제발 기사를 내지 않아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당의 당원 명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개인의 신상에 관련되는 정보 보호입니다. 예. 들어가서 입회하에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째로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써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수사당국 전체가 일단 문제를 저질렀다. 그런 생각이 들고 빨리 이런 것들을 퍼지지 않도록 자제하고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엄중하게 보고 계시고요. 자, 가짜뉴스 얘기를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예. 정말 뭐 확인되지 않은 뉴스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제 뭐 2차 가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가짜뉴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가짜 뉴스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받아서 계속 올리는 경우도 이 정보통신법상의 허위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유튜브 같아요. 유튜브에서 뭔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뭔가 확인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퍼날라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유튜브들도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많이 신문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좀 문제가 많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좀 가짜뉴스의 생산자 아니냐 이러는데 김배 팀장이 어떻게 뭐 유튜브 많이 보셨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사실 보긴 봤습니다. 예. 가짜 뉴스라든가 위험비어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까 내가 말했지만 정확한 그 이견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피해자 진술 플러스해서 증거자를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경찰에서 중간중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위험비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 수사 당국에서는 브리핑이 필요하다 중간에 네. 이걸 계속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이동훈 실장님 한마디 하시죠. 네. 가짜뉴스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가 이렇게 굉장히 창궐할 수 있는 토양은 정보가 유통이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정보가 통제되고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뉴스는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안타까운 게 일단 경찰이 중간 브리핑을 적시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바로 병원입니다. 이거 지난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똑같은 어떤 거의 비슷한 유사한 테러가 있었을 때 2006년에요. 11cm의 네. 그런 자상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이 바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어떤 그런 가짜뉴스를 상당히 많이 차단했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병원이 브리핑을 했었어야만 했다. 이미 이제 11시 반에 한다고 하니까 예.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친 것이 도리어 또 가짜뉴스를 창궐하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굉장히 분위기가 좀 엄한 분위기인데 자, 잠시 여기서 분위기 식히고요. 라이브 픽 보신 다음에 이재명 대표 소식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박진아입니다. 첫 번째 라이브 픽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후바오의 동생들이죠. 에버랜드 쌍둥이 판다들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영상으로 만났던 이들을 오늘부터는 직접 만나볼 수 있을 듯합니다. 생후 6개월이 되면서 비공개로 생활했던 이들이 본격적인 바깥나들이를 시작하는 건데요. 쌍둥이들이 6개월간 건강하게 잘 자라줬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태어날 당시 180g, 140g에 불과했던 녀석들의 몸무게는 11kg을 돌파했고 이젠 엄마를 따라 종종 걸어 다니기도 한다고요. 정말 폭풍 성장의 표본을 보여주는 이들이지만 당분간은 적응을 위해서 오전 일부 시간에만 적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공개됩니다. 이들의 재롱을 볼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온 국민이 마음을 함께 키운 녀석들인 만큼 앞으로 에버랜드 판다월드의 막내 판다들로 귀여운 활약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 픽은 다소 무거운 소식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평화가 위협받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0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이란은 이 사건을 외부 세력이 벌인 테러로 규정하고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이란에서 국민적 추앙을 받았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시 폭발물이 터진 도로는 사령관 묘지를 참배하려는 시민들로 빽빽했던 상황 때문에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사건의 배후임을 시인하지도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고 있지만 이란은 어느 정도 배후를 확신한 듯한 모양새라 이 사건을 계기로 가자 지구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질까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조금 전에 라이브픽 전에 얘기 많이 했죠. 가짜 뉴스, 특히 민주당 뭐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두고 음모론이든 뭐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당내 대책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언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정치적 자작극이라더니 또는 뭐 등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거나 이건 사실상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 뉴스죠. 명백하게 이것은 2차 테러입니다.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일부 인사들의 가짜 뉴스에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합니다. 가짜 칼로 피도 연출, 이재명 피습의 음모를 꺼내든 유튜버들이란 제아의 기사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더 잔인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자들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믿고 싶은 것만 믿게 하려는 것, 그리고 조회수 장사한다는 것 자제해야겠습니다. 자,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 당내 대책기구 꾸리겠다고 했는데 불행 중에 그나마 이게 조치를 취해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요, 타당을 향해서보다 자당을 향해서 자정적인 노력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제가 상대방과 이렇게 부딪힐 때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요 당직자들 또는 이제 방송 출연하는 분들한테 과도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도록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은 뭐 그런 취지의 액션들이 나오기를 좀 뭐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이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사 상황을 좀 보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거친 표현들은 경찰이 쓰면 안 됩니다. 제발.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자극이 됩니다. 지지자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측에서도 지금의 이 결과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좀 보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1시 반에 브리핑한다고 하니까 그때 어떤 얘기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재명 대표 지금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부원장님, 지난해 24일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많은 걱정들 다들 하셨었는데 이번 회복에도 거기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오랜 단식 때문에 근손실도 있었고 실제로 체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복하는데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이제 경정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경정맥뿐만 아니고 경동맥도 일부 손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봉합 수술을 한 거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분간 아마 병원에 계속 계시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발 좀 이 사회적 분위기가 좀 톤다운되면서 차분하게 이 결과들을 그다음에 이 진상 규명을 지켜보는 상황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도 마음 편하게 본인의 몸을 좀 치유하고 그다음에 다시 정치권에 복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회복까지 뭐 2주 안팎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종훈 실장님, 네. 일단 이번 피습으로 인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여러 가지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됐던 세 차례 재판이 취소되거나 뭐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여야에서 아니면 뭐 여야 밖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병원이 아직 뭐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의 어떤 발표라든지 경찰의 초기 발표에 따라서 당장 재판정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전부 다 동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 선거법과 관련된 재판부가 연기를 했고 아울러 대장동과 성남FC 등의 관련된 재판도 지금 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3차례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 그 3차례의 그 재판 일정은 연기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앵커가 지적하셨듯이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또 여기에 연관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무엇 하나라도 1심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면, 재판이 선고가 되면 그게 재판에 그러니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위증교사 혐의 그 재판 그렇죠. 말씀하시는 위증교사 거죠? 맞죠? 그게 가장 먼저 지금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지연되거나 연기되거나 혹은 총선 이후로 될 경우에 이 피습 사건이 유불리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그런 음모론이 지금 있거든요. 네. 이런 음모론을 일단 차단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내릴 수 있는 방향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빨리 조속히 이 치유를 하고 또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또 재판 지연을 일부러 획책했다, 이런 식의 어떤 음모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전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짜뉴스 계속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 같기도 합니다. 박지원 본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번 사건이 좀 계기로 해서 양극단의 좀 혐오 정치를 좀 타파해야 된다, 혁신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사들 보니까 의원들이 나부터 좀 바꿔야겠다, 뭐 권력 구조 연정 가능한 다당제로 개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극렬 지지층 문제도 지적하면서 정치 원로들이 자극적인 언어를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좀 내보내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맞는 말씀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 증오의 정치가 만들어낸 사건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가장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칼자루를 쥔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왜 여야 영수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 자체에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야당을 또는 이제 타도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바뀌어야지만이 야당도 편하게 사실은 대통령의 하나의 통합적 메시지에 호응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집권자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근 실장님도 한번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네. 지금 박정훈 부원장께서는 이제 대통령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종근 실장은 또 야당의 문제라고 또 뭐 이게 뭐가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 피서스 사건을 배경으로 한 어떤 정치 논평에 있어서는 무엇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단 양쪽 다 또는 이 진영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은 어느 한쪽이 그렇다고 먼저 어떤 모습을 취한다고 해서 그 상대 쪽이 따라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비토 정치거든요. 네. 사실 야당을 지적하려면 무엇이든 안 돼, 무엇이든 잘못됐어, 이렇게 한 번이라도 1년 6개월 동안 현 정부에 대해서 협조적이거나 혹은 잘한 건 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 논쟁 자체가 무엇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날 한시에 이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많아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까 유튜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그 장면을 확대해서 이게 흉기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도 잘못이지만 일각에서 이 어떤 유튜버들은 복수라는 말을, 물론 이 피습 사건 이전부터 얘기지만 복수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런 용어 자체가 정치 보복을 선동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표현도 정말 정제해야 되고 또 이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가 정말 손을 잡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느 쪽이 뭐 먼저다, 어느 쪽이 더 나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출발이다. 지금 여야 정치인들 중에 진짜 이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고 입을 다물고 있던 원로들이 지금 나서고 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시작이다, 이런 말씀들이 좀 귀에 좀 꽂힙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이런 가운데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6년 허스터칼 피습 사건이
당했었는데 이게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병상에서 처음 한 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렇죠. 대전은요. 대전은요. 이 얘기였는데 이 발언 배경을 놓고서요. 서로 좀 다른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듣고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거 실무를 책임지고 있을 텐데 예. 그 이게 저 박 대표를 아주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전화가 왔어요. 조금 있으면 마취해서 깨어나실 텐데 깨어나신 다음에 첫 마디를 뭐라 그러냐.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복잡해서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다가 가만 있어봐. 그거 참 중요하네. 어떡할까? 길면 안 된다. 내가 멘트가. 한마디로 해야 된다. 짧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 대전이 아주 백중세라서 맞아요. 대전 관련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 표현을 뭘로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첫 마디가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길게 하면 안 돼. 한마디로 짧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대전 그러더니 대전은요? 그 됐다. 그렇게 발표하라. 네, 윤여준 전 장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어요.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종훈 실장님, 유정복 인천시장이 또 측근으로 분류됐던 분인데 다른 주장을 반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당시에 비서실장이에요. 네. 비서실장이었기에 당시 그 병실에 직접 박근혜 대통령과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대표와 병상에서 위문을 하고 나오는 그런 당사자였습니다. 유정복 시장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윤여준 선대위원장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대전은요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하면서 날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5월 20일 날 사고가 있었고 다음 날 마취가 깬 날이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마취가 깨어나자마자 대전은요라고 물은 것으로 지금 회장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정복 시장이 그걸 정정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 21일이 마취해서 깨어난 날이고 왜냐하면 20일 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건 22일이다. 즉 21일 날 가서 보고를 했더니 보고를 하면서 의총 결과 이거 우리 강력하게 대응합시다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표가 오버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마취해서 깨어나서 한 말이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5월 22일 날 다시 병실에 찾아가니까 대전은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나와서 당시 중앙일보 기자한테 중앙일보 기자가 별일 없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대전은요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해서 중앙일보가 단독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당시 기사를 찾아봤더니 5월 22일자로 기사가 나왔어요. 유정복 비서실장 발로.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윤여준 선대위원장은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무슨 말을 할까요? 라고 해서 이 얘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사에 확인된 발언은 5월 22일 날 그러니까 마취해서 깨어나고 다음 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 저는 조금 더 유정복 시장 이야기가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당시 윤여준 장관 당시 대전은요 발언이 대전은요 발언이 사실 선거에 좀 영향이 있었다, 많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염홍철 열린우리당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성효 한나라당 후보가 그걸 뒤집어 버렸죠. 그랬죠.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이 윤여준 전 장관 발언이 사실이라면요, 뭐 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좀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네. 지나간 일인데 이건 뭐 사실 논쟁을 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되돌아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프로인지 제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왜 논쟁거리로 꺼냈겠어요. 이재명 대표도 병상에서 정략적인 정치를 하라라고 기대치를 내놓는 거잖아요. 이거 흔히 하는 말로 언론에 경주마 게임용 보도 또는 뭐 익스펙테이션 게임, 기대치 게임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건데요. 정치가 이렇게 게임의 영역인지 가치의 영역인지 저는 그런 식의 프로를 진행하는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아까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이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등과 통합을 청산하는 정치를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가치의 영역으로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공정한 언론과 그다음에 좋은 언론의 역할 아닌가요? 오히려 게임을 부추기치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과거에 지나갔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진실 게임 하듯이 만들어서 또 논쟁거리를 만들겠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재명 대표는 첫 메시지 뭘 내놓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 피습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 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좀 많이 올라간 듯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대표 피습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좀 결집 효과가 예전에 뭐 그 2006년 당시 얘기했지만 그때 또 결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나라당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런 사건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네.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조심스럽게 있죠. 예. 당내에서는 일단 이낙연 신당이 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은 그야말로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신당이 정당성을 획득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당내에 어떤 그런 각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뭐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상대 당의 어쨌든 대표가 저런 상황에서 역시 자신의 어떤 일정을 뭐 소화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일정 속에서 상대 당의 어떤 비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언론의 주목도가 또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는 국힘이 뭐 그냥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제 해결이 뭐 일단 회복이 가장 네. 먼저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좀 뭐 불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이 좀 끼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해치겠다는 글이 뭐 협박 글이 올라와서 어제 새벽 긴급 이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해야겠다는 글도 한 10개 정도가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종훈 실장님, 이거 모방 테러가 뭐 계속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에 정치 현상과 다른 게 바로 정치를 지금 이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고관여자들이 무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건 아까 유튜브만이 아니라 그때 커뮤니티에서 자기들의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붐업이 되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자극적인 그런 그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동에 이런 어떤 부추김을 당한 그런 그 정치 고관여자들이 혹시나 아이고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모방 범죄가 확산이 될까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테러 글과 관련돼서 그 즉시 검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범죄 행위는 일단 글만 올려도 상당히 큰 지금 형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선거 기간이 다가올수록 선거 기간 내내는 형량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도 말 것이며 그런 부추김을 당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장관 기자, 경찰이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서둘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부터 광주를 방문하고 있는데 뭐 평소보다 2배 정도 이제 경호 인력, 경찰을 좀 배치를 해서 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보니까 둘러싸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 경호는 한마디로 철통 경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이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현장에 처음 투입을 했는데요. 지금 경찰이 총 340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둘러싸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이 광주 송정역에 경찰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됐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금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데 한 위원장이 내려올 때도 한 위원장 앞뒤로 경찰이 지금 20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가면 옆에 있는 계단에도 경찰이 일렬로 서서 아예 누구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 9시부터는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순국선열에 참배를 했는데요. 기념탑 주위로 경찰 30여 명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대열을 갖추고 경계를 했고요. 경찰들이 동선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무전하면서 경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는 한 개 중대, 그러니까 60에서 70여 명의 경찰 그리고 관할 경찰서 인원 등이 많이 배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피의자 김모 씨 때문에 정치인들이 뭐 유권자들 만나는 거, 지지자들 만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게 좀 차단된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
또 보여집니다. 자, 얘기도 해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이 사퇴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하려고요, 어제 대한노인회를 찾았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 하면 그게 배량만 아닙니까? 그게. 어찌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뽑기를.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그 전에 김원경이 요 앉아가 내한테 막 호되게 혼이 났는데 그것도 한 3일, 4일 만에 왔고 또 이재명 씨는 결국은 오도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신속하게 하루 만에 내가 성명 내니까 그 사람을 해촉을 하고 젊은 분이 다르고 이래서 국민의힘이 희망이 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화로 한번 사과를 했고 또 직접 가서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논란 이렇게 뭐 일단락이 되는 걸까요? 어떤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스피디하게, 하나는 서피션트, 즉 빠르게 그리고 충분할 만큼 사과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민경우 대표가 회장이 이야기한 대로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한 것 같아요. 지난번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런 어떤 시기, 얼마나 빨리 사과를 제대로 했는가, 또 와서 충분하게 했는가,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대응이 좀 더 빨랐고 좀 더 충분했다, 이렇게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해촉을 하는 사퇴를 시키는 것도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자기 임기를 마쳤고 또 이쪽은 그 즉시 해촉을 했다, 이런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그 어르신들이나 혹은 뭐 노인회나 전부 다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어서 이게 뭐 더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피습하고 나서 되게 유감, 그리고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안 된다, 강경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전국 순회 일정을 계속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의도 사투리를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5천만 원을 구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도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대전시당 신년 인사에서는요, 저는 술을 안 한다. 네, 그런데 오늘 건배를 하겠다. 제가 대전, 충남, 세종 외치면 승리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치인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빠르게 습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종훈 실장님은 어떻게 이 모습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 그러면 술을 못 먹는다, 이런 인상, 그리고 굉장히 좀 혼자 어떤 일을 한다. 그러니까 뭐 검사 시절에 다른 팀들은 전부 다 뭐 회식을 하러 가거나 했을 때도 밤늦게까지 혼자 뭐 이 조사 서류들을 뭐 검토를 했다, 이런 식의 어떤 일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정당에서 리더십이 한 단면인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는 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행동들이 상당히 달라졌다. 법조계 내에서도 한동훈스럽지 않다, 한동훈은 원래 저런 사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만큼 또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억지로 저러는 거야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자연스러울까,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장관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인재 영입까지 직접 나선다고 해요. 이제 겸임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떤 소식일까요? 비대위원장인 자신이 직접 좋은 분들을 모시도록 앞장서겠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과 공동으로 인재영입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실무 단계부터 직접 책임을 지고 인재영입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영입은 비대위 성공의 10중 8구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각계 대표들을 초청해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는데 거기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좀 관심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 처음이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 한번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수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먼저 이 대구에서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을 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뭐 넥타이도 풀고 셔츠 단추도 풀고 이래서 사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 정치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약간은 좀 경직이 되어 있거나 최대한 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셔츠와 넥타이를 푸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열린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서도요,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이 촬영 기자들까지 모두 이렇게 넥타이 차림으로 좀 정장 차림을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넥타이를 하지 않은 노타이 모습으로 참석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눈빛을 이게 영상을 보시면 눈빛을 살짝 찌릿하시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눈빛을 받으면은 지지도에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왜 비대위원장이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만들어져서 비대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 근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여당의 지지도도 같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요, 당정 관계 문제에서 오히려 수평적으로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맞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치를 배워간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가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건배하고 김치찌개 먹고 넥타이 풀고 셔츠 풀고 이게 아닙니다. 본질은 지금 국정 지지도가 뚝 떨어졌다는 거고요. 경제 파탄과 민생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요, 차라리 원래 한동훈식으로 서류 열심히 보고 정책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되살릴 것인가, 그런 정책 의제를 내놓는 것이 좋지요. 그림 내기용으로 온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의 국제시장 가서 떡볶이 먹던 거로 연상될 뿐입니다. 저는 좀 진중하게 다른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드셨습니까? 부원장님 말씀 그리고 윤 대통령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인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예전에 이해창 그 한나라당 대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엘리트 출신에다가 정말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이해창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게 사실은 인간미,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사실 못 보였기 때문에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졌거든요. 자유선진당 만든 다음에 갑작스럽게 책상에 올라가서 머리 푸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모습은 어쨌든 필요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